기적 대한민국 건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래는 한 번으로 예정되었던 강의입니다. 어제 폭설 때문에 강사진에 차질이 생겨서 어제는 제가 대타를 쳤고 오늘은 본래 제가 맡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대한민국 건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향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입니다. 첫째는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일반 백성들은 100% 가난했습니다. 적을 때는 1%, 많아봐야 2%, 3%의 소수 지배층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7%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참 모든 사람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록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518년 조선 역사를 일기체 형식으로 날마다 기록한 빼어난 작품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 기록에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이 무려 500번 이상 반복됩니다. 조선 왕조 518년 1년도 빼놓지 않고 해마다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도,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굶어 죽었다. 어느 도, 어느 마을에 굶주린 사람들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혹은 시체를 뜯어 먹었다. 이 나라의 어느 한 구석인가는 누군가는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쳐가지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사람을 잡아먹고 시체를 뜯어먹곤 했습니다. 그게 조선 왕조 518년뿐만 아니고 5000년 우리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주변에 누가 시체를 드신 분 있으십니까? 얘기하기도 끔찍하죠? 대한민국 서민들 살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굶어 죽고 굶주려서 미쳐갖고 자식을 삶아먹고 시체를 뜯어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500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이 갑자기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 조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가 다 가난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그 굶주림을 면하고 오히려 비만이 문제인 나라가 됐을까요? 북한은 지금 막 사람 굶어 죽고 쓰러지고 가난한 거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왕조보다도 김씨 일가는 잔인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참 번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굶주림을 면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 땅에서 그 자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이렇게 특별해졌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강사님들마다 계속 말씀하셔서 여러분 거의 외우셨을 줄 압니다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한 국가가 140개 나라입니다. 식민지에서 출발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입니다. 건국 당시 우리나라가 140개국에서 139위 경제력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난 다음에는 140위, 꼴찌가 됐습니다. 못 사는 나라 중에서도 제일 못 살았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독보적이죠? 그 식민지 출신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유일하게 절대 빈곤을 탈출했습니다. 유일하게 선진화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원조 받아서 얻어먹고 사는 나라가 원조 도와주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을 대한민국은 5개, 6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개 나라 가운데서도 꼴찌였던 못 사는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다 제치고 이렇게 선진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수직적 질문.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왜 대한민국만 특출한가? 두 번째는 수평적 질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발전했는가?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울 때 무지하게 잘 세웠기 때문이다. 나라를 세울 때 그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비록 가는 동안에 독재도 했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긴 했지만
방향 자체는 기가 막히게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기도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지만 계속 갔더니 나중에는 혼자서만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능한 지도자들, 한국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유능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갔어요. 호치민 같은 사람 인격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향은 공산주의였고요. 그 끔찍한 결과를 어제 여러분이 월남패망의 교훈이라는 비디오로 보셨습니다. 그가 정말 민족을 사랑했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잘 살겠다라고 설정한 방향은 300만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 피플을 탄생하게 만드는 아주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그렇게 방향 설정을 잘했느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역사가 중에 한 분이신 연세대학교 유영익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과 발전을 이룬 것은 이승만과 건국 세력의 국정개혁 때문이다.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 국정개혁은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었다. 5천년 역사상 아무도 안 해본 것을 이승만 박사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 실수는 많았죠. 5천년 동안 아무도 안 한 걸 혼자서 했으니,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 나라 세울 생각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실수가 없이 잘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물론 그분의 실수와 과오가 있지만 그분이 선택한 방향과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할 것 없이 최근에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을 다 모으면 아마 이 예배당 꽉 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승만 박사가 그 건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6시간 가르치는데 오늘은 1시간 안에 간단하게 4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확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사형수 이승만이 고문당에 온몸이 으스러진 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조선 양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이 됐어요. 그 한 명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조선 땅에 10,000명의 크리스찬을 주시옵소서. 벌써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속으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혼자서 10,000명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도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상제사도 안 지낸다고 아주 그냥 집안에서 쫓겨나는 삼엄하던 시절인데 10,0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외계인이에요. 위대한 인간 수준을 초월합니다. 혼자서 예수 믿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날부터 주여 100만 크리스찬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적어도 이 나라가 100만이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만의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멸망해가는 조선이지만 다시 솟아날 희망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1899년 1월부터 혼자서 100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중에 100만 구령 운동을 다른 분이 일으키셨지만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100만 구령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100만 명 예수 믿도록 지혜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대통령이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말하면은 이 종교 편향이니까 문제가 되겠죠.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2% 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국회를 개원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종교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강제로 예수 믿어라 이럴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어야 참된 신앙이죠. 이승만의 정책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과정에 가는 데마다 목사를 배치해요. 그래서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목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목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어요. 사고를 쳐갖고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무징병대죠.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군목제도를 세울 때는 목회자, 개신교 목사만 허용했어요. 군대 가서 자연스럽게 군목마면서 설교를 듣게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면 거기도 형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목, 원목, 경목, 형목 가는 데마다 목회자를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했고요. YMCA 운영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YMCA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그 결과 1960년 초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한국은 120만의 기독교인을 가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60년에 걸친, 정확하게 6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기도가 응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토지개혁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박물관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예. 조선시대 노비문서를 봤어요. 노비문서를 딱 보는데 아주 명필입니다. 한문으로 양반들이 쫙 휘갈겨 썼는데 이 참 명필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명필로 뭐를 썼냐면 사람을 사고 파는 노비문서를 썼습니다. 종이 한 장에 사람이 물건처럼 팔렸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온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겨우겨우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 맨 위에 팔매, 파는 사람, 김한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이한무게, 그 다음에 파는 물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우리말로 읽으면 수개인데 한문으로 근사하게 저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여러분? 수개, 남자 노비입니다. 개를 수개, 암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수개라고 썼어요. 한문으로. 왜? 양반들이 한글을 천시했잖아요. 저렇게 멋있게 명필로 수개라고 써놓고 이놈은 남자 개야 이러면서 팔았어요. 노비문서를 또 봤습니다. 여자는 역시 한문으로 암개 이렇게 썼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이 노비제도가 폐지됩니다. 1894년에 법적으로는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져요. 그런데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진 지 50년이 다 되도록 해마다 설날이 되면 과거에 상놈이었던 사람이 과거에 양반이었던 사람 집에 가서 세배를 합니다. 아니 70살 80살 된 어르신이 20살짜리 애송이한테 와갖고 세배를 해요. 그러면 이 양반이었던 사람, 지금은 양반 쌍놈 없습니다. 1894년에 양반 제도는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근데 50년 지난 다음에도 이 나라에 설날마다 있었던 풍경은 나이 70, 80 되신 과거의 상놈이 나이 10살, 20살 된 과거의 양반한테 세배를 하러 옵니다. 그 세배하러 오면 자네 왔나? 들어오게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오게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수개, 암개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개는 땅바닥에 있어야죠. 그래서 마당에서 땅바닥에서 절을 해요. 눈을 맞으면서. 그러면은 이 양반이 마루에 딱 앉아갖고 세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쓴 일기 가운데 무슨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한다느니 법을 만든다느니 세상이 요란 법석을 떨었지만 주종 간의 의리,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과의 의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양반 상놈 제도가 폐지되고 50년이 지나도 양반들은 여전히 그런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반이 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놈들은 소작농입니다. 그때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땅이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농토가 적어요. 그나 적은 농토를 양반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놈 출신이었던 소작농들은 아무리 말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양반입니다. 말로 선언해봐야 그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법으로는 당신이 더 이상 상놈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 주었지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나마 과거 양반이었던 지주들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소작료가 한 해 수확료의 50%입니다.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절반을 소작료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어느 날 양반 출신 지주가 이제 농사 그만 지어. 그러면 당장 식구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눈 맞으면서 땅바닥에 개처럼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꿈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유를 주려면 말로만 국민들한테 자유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고 이승만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심리학자 L.A. 프롬이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상담가가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가 경제가 아니라 직접 병든 사람 고치는 상담가가 수많은 인생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빵이 없는 자유,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길 없으면 누군가한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 심리학자 L.A. 프롬이 1970년대 한 얘기를 이승만은 1800년대부터 꿈꿉니다. 이 양반 쌍놈 제도를 없애려면 말로만 자유다 할 것이 아니라 저 양반들이 갖고 있는 땅을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나누어줘서 전 국민을 지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내 땅이 있으면 상놈이라고 양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 역사 500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준 사람은 이승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역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722년에 통일신라가 농민들에게 땅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농민들은 각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농민 가운데 지도자한테 땅을 준 게 5000년 역사상 한 번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마당쇠, 돌쇠, 난 놓고 기역자도 쓸 줄 모르는 무지렁이 까막눈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이승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강경하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토지를 국민들에게 분배해 줘야 된다. 막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국회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당시 국회는 양반이 많았을까요? 상놈이 많았을까요? 국회는 100% 양반에다가 지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땅을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결국은 뺏어서 나눠준다니까 싫어했죠. 국회가 사사건건 이승만의 정책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승만이 국회를 힘으로 눌러요. 이승만이 독재자인 건 맞습니다. 말년에 실수하신 것도 많은데 이승만의 수많은 정책들은 그분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가운데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돈 있는 사람 지주들이 자기들만 계속 잘 살려고 그러고 이승만의 민주개혁, 기독교개혁을 방해하니까 그걸 힘으로라도 눌러서 국회를 힘으로 눌렀으니까 독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굶어 죽는 사람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5000년 이어온 가난을 끊어야 된다. 이승만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하도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법안이 올라왔는데 토지 대금을 1년 수확료의 30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확료가 50%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금이 300%라는 얘기거든요. 6년 동안 소작료를 내면 7년 때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기서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이승만이 그걸 받자마자 빨간 펜으로 쫙 긋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이 5000년 동안 땅이 없었는데 농민들을 6년씩이나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300%라는 토지 대금을 150%로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3년만 소작료를 내면 4년째는 내 땅이 됩니다. 그냥 공산주의자처럼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150%의 대금을 국가가 먼저 지주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땅을 농민들한테 줘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이 빚을 갚으면 이 땅은 당신 땅이 됩니다. 이승만의 개념에는 무상이라는 게 없어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무상급식? 그게 어떻게 무상입니까? 하늘에서 급식이 떨어져요? 세금 급식이 맞죠? 이승만의 머리에는 공짜라는 게 없어요. 국민들을 사랑했지만 공짜로 주진 않았어요. 국가가 땅을 줄 테니까, 국가가 먼저 돈을 대금에 줄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갚으시오.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 땅을 만들어야, 그래야 주인의식이 생기고요. 그래야 공짜 바라지 않고요. 그래야 국민의 정신개혁이 됩니다.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신개혁까지 하신 분이죠. 아니, 그러니 수천 년 내 땅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뼈 빠지게 일한 거 절반 거저먹을 수 있어요. 그걸 이승만 때문에 뺏기게 됐으니 양반지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사건건 이승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화가 나갖고 나중에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요. 전국의 양반들한테, 지주들한테 분배 예정 통지서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아주 점잖게 쓰여진 협박장입니다. 네 땅은 분배하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라. 자꾸 그러면 다친다. 뭐 이렇게 딱 지주들한테 써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예정통지서를 받고 야, 이 대통령이 보통 의지가 아니구나. 가만히 있다가 내 땅 뺏길라. 겁이 나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국가가 분배하기 전에 내가 팔자. 스스로 자기 땅을 막 팔아요. 근데 갑자기 내놓느라고 매물이 쏟아지니까 땅값이 떨어지겠죠. 가격을 얼마를 받고 파냐면 1년 수확량 기준으로 120%에서 130%의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제정한 법률은 300%였고 이승만이 그걸 150%에 잘랐는데 결국은 120% 정도의 가격에 전 국민이 지주가 되는 인류 역사상 없는 엄청난 토지개혁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대천덕 신부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을 하면서 그 토지개혁에 대한 구상과 정책과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그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철저히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 세계가 공산화됐는데 왜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안 됐느냐? 성경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토지개혁으로 땅을 갖게 된 농민이 내 땅에 공산당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몇백 배 강했던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승만의 두 번째 업적은 교육혁명입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사진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913년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세운 학교예요. 하와이 한인학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5,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진일까요, 여러분? 한일? 한인이요? 하와이, 예,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하와이 학교 세운 것도 처음입니다. 예. 전혀 강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총명하십니다. 예, 그렇죠. 한국 사람 언제 하와이에서 학교를 세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학교 세운 것도 처음이고 사탕수수 일한 것도 처음이고 뭐 다 처음입니다. 예. 또 뭐가 처음일까요? 예? 예? 여복이요? 교복,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우리 역사 5,000년에 교복을 입은 적이 있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헌을 확인해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죠? 조선시대 남녀 차별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교육받는 건커녕 앉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기독교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와 양반 쌍놈 차별하는 거,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 요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13년에 실제로 1913년이면요 그때만 해도 양반 쌍놈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양반 제도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냐면 토지개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없어진 거죠.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을 창설할 때 군인 가운데, 군 장교 가운데 양반 출신만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군 지도자가 있었어요. 독립운동할 때 광복군 가운데서도요, 양반 출신만 광복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한 장교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머릿속에 안 없어집니다. 500년 동안 머릿속에 박혔던 게. 근데 이승만이 그거를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어요. 학교를 세워놓고 여자아이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가르쳤어요. 오히려 여자들에게 사명감을 더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자가 똑똑해서 아이를 제대로 길러야 그래야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남녀국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이승만의 교육혁명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학교라는 데를 하루라도 가본 사람이 14%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라도 쓸 줄 아는 문자 해독률이 12%예요. 이승만이 대통령하면서 10년 사이에 취학 아동,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96%로 끌어올렸습니다. 전 국민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기독교 정치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양반 제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양반만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상놈들한테 너는 이제부터 상놈이 아니야 말로 해주고 글자를 안 가르쳐주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양반으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양반 제도 없애려면 양반만 알고 있는 글자를 전 국민이 다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무식하면 우리는 절대로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14%였던 그 교육 받은 퍼센테이지를 96%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나라에서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 50년 동안 다 합쳐봐야 500명 이하입니다. 이승만이 10년 대통령 하면서 무려 미국에만 2만 명을 유학을 보내요. 대단한 거죠? 50년 동안 500명 유학 갔는데 10년 만에 2만 명을 보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금도 미국 유학 가면은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2만 명이나 유학을 보냈느냐? 이승만이 외교를 잘해갖고요. 2만 명이 미국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합니다. 생활비까지 받고 공부해요. 그 2만 명이 딱 준비가 됐어요, 엘리트가. 전 국민을 교육시키고 2만 명의 그 미국의 선진국에 발달된 기술과 교육과 문명을 익힌 엘리트를 쫙 준비했어요. 국민들은 다 교육시켜 놓고, 그 다음 지도자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잘했으면 이승만이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겠죠. 그것까지 잘하시면.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사람은 잘 길러놨는데 경제는 잘 못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물러나고 이렇게 이승만이 길러놓은 인재를 이승만의 뒤를 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인재들을 지휘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사실은 그 박정희라는 분 자체도 이승만 박사가 길러낸 인물이라고 해도 뭐 그게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 장학금을 줘서. 이승만이 2만 명의 장학생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미국 가서 두 가지가 특별히 감명 깊었다 그래요. 첫째는 미국은 가는 데마다 막 산이 울창해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아, 선진국이 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분도 독재자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전 국민을 강제로 막 동원해갖고 식목일을 제정하고 이 땅에 나무를 다 심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걸 뭐 독재라고 욕하면은 욕할 수 있죠. 강제로 시킨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제로라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북한 나무가 없으니까 맨날 홍수가 나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얘기 들어보면은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요. 나무 껍질을 벗기로 1시간 걸어가야 된대요. 탈북자분 제가 만나봤는데요. 대한민국에 딱 떨어져갖고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버스에서 대한민국을 처음 보잖아요. 창밖을 보면 가로수가 보이겠죠. 그 가로수를 보고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 나뭇잎만 먹어도 굶지 않겠구나.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뭇잎을 보고 먹을 생각을 해요. 왜? 북한에 나무도 없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강제로라도 나무를 심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조림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림학자들은 박정희의 다른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이렇게 참 헐벗은 나라를 세계 4대 조림국가로 만든 그 업적 하나만 갖고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가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봅니다. 그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른 도로를 봐요. 박정희는 조선 사람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조선 사람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만주 군관학교는 수석 졸업했고, 그래서 일본 본토의 육군사관학교 가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분은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일본의 발달된 문명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한 일본을 미국이 이겼단 말이죠. 왜 일본은 졌고 미국은 이겼냐? 이게 늘 박정희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박정희가 그 원인을 발견했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도로가 넓었어요.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도로가 좁아가지고 전쟁하는데 군수품이 중요한데 군수 물자가 제때 도착을 안 했어요. 일본 병사들이 굶주리면서 싸웠던 예가 허다합니다. 그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보면서 박정희가 나라가 잘 되려면 길을 뚫어야 된다.
그때 어렴풋이 처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혁명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일 가서 그 유명한 히틀러가 만든 아우토반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당장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역시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분도 독재자셨어요. 예산을 막 이렇게 편법으로 돌려가지고 거의 뭐 국회의원들을 속이다시피 숨바꼭질을 해서 그 당시 1년 예산에 한 2배가 들었다 그러던가요? 막대한 돈을 퍼부어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저렇게 대규모 통업공사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막 맹렬히 비난했던 사람이 김대모, 김영모,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김모 시작되는 나중에 대통령 된 두 분이 있죠? 그 두 분이 맹렬하게 반대했어요.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민족의 대동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때 고속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박정희로 하여금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갖게 했느냐? 그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박정희의 공로는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공로만이 아니라 이승만과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승만이 사람을 길러놨습니다. 국민들을 교육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교육된 사람들을 잘 지휘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승만의 두 번째 업적 토지개혁, 세 번째 업적 교육혁명, 요 두 가지를 같이 한 게 이승만의 천재성입니다. 양반이 땅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승만이 양반만 독점하고 있던 땅과 지식을 전 국민한테 나눠줬어요. 요 두 가지가 같이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차별이 없어진 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상놈이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놈의 후손. 예, 정직하신 분이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양반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양반의 후손된 게 이승만 박사의 업적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상놈들한테 땅을 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상놈들이 열심히 일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족보를 다 바꿨어요. 우리 조상이 양반집에 영의정 집안의 마당쇠였다. 그럼 족보에 어떻게 썼을까요? 마당쇠만 빼면 돼요. 영의정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영의정 집안의 마당쇠, 판서 집안의 돌쇠, 이런 사람들이 다 영의정 판서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양반들만 갖고 있는 땅과 지식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서 실제로 전 국민이 양반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한 게 한국의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47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1년 전에 한국 최고의 엘리트 5명을 유학 보냅니다. 그 비행기 뜨는 공항에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뭐 애국자들이 다 나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려사를 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 나라를 세울 때 인재가 필요하니까 선진국에 가서 앞선 기술을 잘 배워갖고 와라. 눈물을 흘리면서 유학 자금을 대줍니다. 그 5명이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갔을까요? 파키스탄으로 유학 갔습니다. 파키스탄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개혁 몇 번만 더 하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필리핀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아주 욕을 퍼부었어요.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 4배였습니다. 그 잘 사는 필리핀이 못 사는 코리아를 위해서 기술자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어준 게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입니다. 필리핀이, 잘 사는 필리핀이 못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대한민국에 공항도 만들어줬고 길도 닦아줬습니다. 한국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렇게 운동장 하나 지을 만한 기술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주여, 저희 아들이 선진국 필리핀, 파키스탄에 가서 선진기술을 잘 배워서 이 나라 인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오히려 필리핀, 파키스탄 노동자들 한국 와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근데 지금은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은 토지개혁을 안 했어요. 지주들이 국회의원, 그 나라들도 민주주의는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100% 지주입니다. 지주들끼리 국회를 만들어서 지주들끼리 법을 만들고 지주들끼리 갈라먹으면서 그게 민주주의래요.
이승만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민주주의 하려면 일반 국민들한테 땅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지. 가진 사람끼리 다 나눠 먹는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래서 독재적인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거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위대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파키스탄 민주주의 하는 거 맞습니다. 지주들끼리 지 맘대로 하고 국민들 다 노예처럼 사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필리핀, 파키스탄 토지개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못 살아요. 멕시코란 나라는 토지개혁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보다도 무자비하게 했어요. 강제로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강제로 나눠줬어요.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마약, 갱단의 천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땅은 강제로 나눠줬는데 국민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어요. 땅을 줘도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요. 옛날 지주였던 사람이 사기꾼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토지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사인만 하면 이 땅은 영원히 당신 땅이 될 수 있다고. 여기다 사인만 하면 당신의 경제적인 농민들이 갑자기 졸지에 땅은 받아서 지주가 됐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앞을 다투어 사인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문서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도로 넘긴다는 문서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주들이 토지개혁을 3번 했는데 토지개혁하고 5년만 지나면 도로 원상태로 복귀돼 있어요. 왜 그러죠? 땅은 줬지만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왜 위대합니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교육도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링컨을 많이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1860년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60만의 피를 흘려가면서 흑인들을 해방시켜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철폐한 평등사회를 구현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186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년이 지난 1960년에 해방된 흑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였어요. 93%는 투표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노예 해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시켜놓고 100년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 지나도록 7%만 투표권을 가진 게 링컨의 노예 해방입니다. 거기에 비교해보면 이승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1948년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전 국민에게 100% 투표권을 줍니다. 여자, 상놈 출신 할 거 없이. 뿐만 아니고 땅을 주고 글자를 가르쳐줘서 법적으로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전 국민을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링컨이 노예 해방한 게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요,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해방된 다음에 노예로 있던 시절보다 더 가난해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제부터 해방이야, 자유야. 그러니까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리고 그 사람들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너는 자유라. 그러면은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지만 지금도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흑인 남자 노예의 25%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살아요. 범죄율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해방을 시켰는데도. 왜? 먹을 것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키고 먹고 살 기술도 주지 않고 해방이다. 심지어 투표권도 안 주고 그리고 해방이다. 이거는 다른 이름의 착취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미국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링컨에 비교해보면 이승만 정말 난 사람 아닙니까? 투표권만 준 게 아니고 땅도 주고 교육도 주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해방시켰어요. 미국의 국립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보면요, 박물관 한 층의 절반이 링컨 기념관이에요. 링컨에 대한 것만 박물관의 절반이에요. 한 층에. 그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An extraordinary life. 어느 비범한 생애. 그래갖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줄 서가지고 그 링컨을 아주 경탄 어린 눈길로 링컨의 유품들을 보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인간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는 이승만 세계 1등입니다. 이렇게 해방시킨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려면 다 치세요. 아니, 투표권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시키고 먹고 살 방법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해방시켰다. 해방을 선언하고 어쨌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위대한 대통령이다.
아니, 그냥 해방만 선언한 링컨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역사가 거꾸로 돌아간 거죠, 대한민국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던 위대한 이승만은 지금도 독재자라고 지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될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단면입니다. 자, 이승만의 업적 첫 번째는 기독교의 확산, 두 번째는 토지개혁, 세 번째는 교육혁명.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이승만은 양반 쌍놈 차별하던 유교국가 조선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기독교국가 대한민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 것은 유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유교국가, 차별하는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해 토지개혁, 교육혁명을 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가 한미동맹입니다. 이승만이 학부를 조지 워싱턴 대학, 또 석사과정, 대학원을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대학 4년, 대학원 한 2년, 박사과정 3, 4년, 박사를 받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그 당시 이승만이 졸업한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을 제일 빨리 졸업한 사람이 미국 최고의 천재가 12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 명문학교에서 줄줄이 학위를 마쳤어요. 미국 사람이 12년 걸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우리 역사 최고의 천재 이승만은 5년 만에 끝냈어요. 나중에 미국 대사, 뭐 박수를 가끔씩 치세요. 아무 때나 치지 마시고. 또 치시네. 미국 대사나 미국 장관이나 미국 외교관이 왔을 때 항상 이승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사람이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공부 제일 잘했더네. 한 도시에서 최고의 천재가 겨우 이승만만한 학벌을 가질까 말까입니다. 미국 한 도시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이승만 정도 되는 학벌을 가졌다. 그럼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학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바라볼 때, 야, 도대체 동양인이 이 미개한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미국 대사 무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또 이승만이 일부러 미국 대사가 오면은 기를 죽여요. 미국 역사를 쫙 강의합니다. 중간중간에 물어봐. 이거 알고 있나? 몰라? 자네 어느 학교 나왔어? 공부를 좀 더 하지.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네. 무슨 학점? 그러니 이걸 모르지. 미국 대사 존 무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제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승만이 미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갖고 유창한 영어로 넋을 잃어가면서 들었다. 넋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썼어요. 넋을 잃어가면서 침을 갤갤 흘리면서 미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한테 미국 강의를 들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였군요. 뭐 이러면서. 이승만 항상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미국 역사를 강의했습니다. 이 천재 이승만이요. 1890년대부터 이제 뭐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일본 사람들 뭐 만나고 이러면서 1897년인가 8년인가 무렵부터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일본 놈들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절대 거기 만족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간다.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까지 쳐들어간다. 결국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그 얘기를 이승만이 1890년대에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갖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을 최단 기간에 마치면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이승만이 확신을 갖게 돼요. 결국 이제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고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미국에 쳐들어오겠구나.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그때 가서 일본을 막으려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백성들이 많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 젊은이들 죽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조선을 도와서 조선을 독립시켜서 일본이 만주까지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된다. 그 얘기를 1890년대부터 하고 1905년, 6년 미국 유학 가갖고 7년, 8년 요 무렵이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요. 미국 전역을 거의 50개 주를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전역을 강연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일본이 미국을 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도와주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미국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라. 이런 논리를 펴니다.
전 미국인이 그 말을 듣고 비웃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일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미국의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존경합니다. 그 위대한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우리 일본이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렇게 미국을 속여요. 그리고 미국 말이라면 아주 그대로 순종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제일 좋아요. 일본이 미국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이승만이란 놈이 이 우리 친구 일본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말이 안 돼요. 그 조그만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먹었어요. 이야, 그건 미국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저 섬나라, 저 약소국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거 내가 꼭 한번 보고 싶다. 일본은 약소국이지만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다. 일본이 조선 삼킨 건 대단한 거라고 미국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나라 먹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가 군대를 끌고 만주에 쳐들어가? 자기보다 수십 배 큰 중국하고 전쟁을 해? 태평양을 건너갖고 미국을 기습 공격해? 이건 소설이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비웃었어요. 자기 나라 독립시키려고 미쳐가지고 저런 미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승만이 그 미친 헛소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러다 1939년 아무도 이승만 말을 안 들었는데 이승만은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다가 미국으로 거쳐 옮깁니다. 1년 동안 책을 써요. 1년 후에 1941년 6월에 이승만의 책이 출판됩니다. 영어로 된 책이죠. 제목이 Japan Inside Out. 재팬의 인사이드, 일본의 내막을 아웃, 폭로한다는 얘기죠. 일본의 실체를 폭로한다. 뭐 이렇게 번역된 제목도 있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이 종교서적입니다. 일본인들의 심리를 분석해요. 일본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다. 천황을 섬기는 나라다. 일본의 우상은 폭력의 우상이다. 일본은 살인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폭력의 우상, 살인의 영에 사로잡힌 천황제를 섬기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럼 일본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두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석유를 얻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진격하든가 아니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라고 1941년 6월에 이승만의 책이 영어로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 가운데 이승만을 다 미친놈이라 그랬다가요. 이승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왜? 일본이 만주를 친다. 30년 외쳤을 때 다 비웃었는데 30년 만에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1937년 실제로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펄벅 여사 같은 분이 이승만의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대한 서평을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다 실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이승만의 영어책을 읽고 서평을 쓸 만큼 이승만이 대단한 세계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승만은 20세기의 예언자다. 내가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무섭다. 왜 무섭냐면 이승만의 말이 틀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썼어요. 펄벅 여사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일본이 하와이나 알래스카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쫙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결국은 일본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그 침략자, 살인의 영, 천황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러나 그 잔인한 일본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던 위대한 민족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코리아는 그 전쟁이 끝나면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글을 딱 써요. 자, 그 책이 1941년 6월에 나왔습니다. 펄벅 여사 같은 분이 그 책을 주목했지만 미국 지도자들은 그 책을 무시했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승만이 예측한 그대로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좌파들이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거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왜 미국이 이승만을 지원하게 되냐면요. 계속 미국은 이승만을 싫어하고 반대했지만 인류 역사가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결국 30년, 40년 동안 미국이 이승만을 비웃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승만한테 한 수
배우게 됩니다. 이승만 말이 다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욕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비웃지만 결국은 미국이 전쟁을 통해 일본을 물리치고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독립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을 얻을 때 코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미국 지도자, 미국 엘리트들을 지금 미리 양성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약소국 지도자가 미국의 엘리트를 길러낼 생각을 해요. 미국 엘리트를 길러내서 한국을 도와주도록. 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미국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의 저명 인사들을 포섭해서 한국 친우회라는 걸 만듭니다. 미국인인데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 대학 총장, 국회의원, 박사, 뭐 저널리스트, 기자, 다양한 미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위해서 자꾸 데모도 하고 뭐 법안도 제출하고 한국을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이승만과 절친했던 한국 친우회 회장이 어느 날 이승만을 찾아옵니다. 자기 사위를 들 거야.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사위를 딱 보니까 그 당시 미군 소령이었어요. 눈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똑똑하게 생겼어요. 이승만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을 도와주게 될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소령 시절부터 이승만이 미군한테 그렇게 살갑게 굴어요. 크리스마스 때 막 카드도 보내고 생일날 막 선물도 주면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어찌나 다한지 이승만 박사의 부인인 프란체스카가 뒤에서 보면 질투가 날 정도였대요. 아,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군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이승만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한번 화면을 봅시다. 화면 띄워주세요. 벌써 여러분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예,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역사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는 무상이라는 게 없어요. 메가더가 괜히 인천 상륙작전하고 괜히 대한민국 지켜준 게 아닙니다. 소령 시절부터 20대 때부터 이승만이 국어 삶아놨어요. 메가더가 이승만을 대한민국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하십니다. 별짓을.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더 대통령의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분이 조선이 멸망해 가던 무렵에 조선을 방문합니다. 고종 황제가 강대국 미국의 장군이 오니까 환대하는 뜻으로 선물을 줘요. 조선의 국보급 향로입니다. 그 아버지 메가더 장군이 고종 황제의 선물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황제께서 그 나라 국보를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이건 우리 집안에 가보니까 꼭 간직해야 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100% 순종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하느라고 전 세계를 떠돌 때도 그 향로를 가지고 다녀요. 미국에 있는 자기 집에다 보관한 게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다 향로를 놓습니다. 혹은 자기가 주둔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저 향로를 보관해요. 늘 향로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버지의 가보고 이게 대한제국의 국보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메가더가 급하게 퇴각하다가 부관이 실수로 태평양에다가 그 향로를 빠뜨려요. 메가더가 얼마나 애석하게 했는지 태평양에 향로가 빠졌는데 군대를 풀어서 그걸 찾습니다. 아니, 시냇물에 뭐가 빠져도 찾기 어려운데 그 거대한 태평양에서 향로 하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고 메가더가 두고두고 애석해합니다. 그 정보를 이승만이 입수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국 경찰을 동원해갖고 그 향로를 조선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조선 사람이 향로를 하나만 만들지 않았겠죠? 메가더 아버지가 선물로 받았던 향로를 만든 그 장인이 그 향로와 똑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을 뒤집니다. 뒤져봤더니 비슷한 게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똑같고 2개는 같은 퀄리티를 가진 수준 높은 국보급 문화재예요. 그 3개를 딱 찾아놔요. 포장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될 때 메가더 장군을 초청해요. 메가더는 그 당시 세계의 영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분이기 때문에 메가더 가는 곳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따라다녀요. 또 메가더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던 정치 군인입니다. 그 무슨 일이 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상륙작전을 하는데 미군이 열심히 싸워갖고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확인해 봤더니
교통편이 늦어져갖고 기자가 늦게 와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전투를 다시 한번 또 했어요. 어제 적을 물리쳤는데 다시 한번 적이 있다고 그러고 막 총 쏘는 신유도 하면서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이 정도로 이분이 언론 플레이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 메가더가요, 웬만한 나라가 건국한다 초대받아도 안 갑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시아,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안 가요. 근데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때는 메가더가 왔어요. 왜? 내 친구 이승만이 드디어 조국을 되찾아서 대통령이 되는구나. 내 친구와 그의 조국을 축복해주러 가겠다. 떠날 때 기자들 쫙 모아놓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메가더 덕분에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전 세계 통신사가 다 와서 메가더 때문에 대한민국을 취재하는 거예요. 자, 메가더가 왔습니다. 건국 기념식장에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얘기해요. 이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향로를 딱 줘요. 메가더가 감사합니다고 그냥 받아요. 이승만이 그럼 풀러보시죠. 자꾸 풀러보라고 권유해요. 메가더가 딱 풀어놓은 순간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겠죠. 아버지의 가보와 같은 향로가 3개나 있어요. 3개가. 메가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감동받은 메가더가 그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갖 축복을 다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고 성경 구절, 그동안 암송했던 성경 구절 다 기억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가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너무나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자, 기념식을 마치고 메가더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전 세계 기자들이 쫙 쓴 앞에서 이 언론 플레이 잘하는 이승만이 메가더가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 가까이 오시고 그래요. 이승만을 딱 불러요. 일부러 사진 찍으라고 어깨동무를 딱 해요.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을 하는데 어깨를 두들기면서 속삭이면 이승만 귀에다 대고 말해야 되는데 이승만 귀가 아니라 속삭이는 말을 기자들한테 해요. 손은 이렇게 두들기면서 얼굴은 앞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공산당이 코리아에 쳐들어오면 저는 공산당이 코리아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코리아를 지킬 것입니다. 손으로는 이승만을 두들기면서 얼굴로는 전 세계 기자를 보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메가더가 한 말을 안 적을 수가 없죠. 다 적었어요. 뉴욕타임스 기사에 어떻게 실렸냐면 오늘 메가더가 자기의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는 자리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좀 오버했다. 아니 공산당이 코리아에 쳐들어오면 코리아에 쳐들어온 거지 그게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쳐들어온 거냐. 오늘 메가더가 너무 감상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기자는 적었어요. 그게 오버했는 줄 알았는데 6.25 전쟁이 났을 때 정말로 메가더가 1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5만 명이 이 땅에서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대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그게 그 한미동맹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의 눈물겨운 참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향로를 찾아가면서 메가더 앞에 때로는 굽신거려 가면서 때로는 메가더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워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메가더를 대한민국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대한 애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봅시다. 박수 마지막에 한꺼번에 쳐주시죠. 6.25 전쟁 막바지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될 무렵에 미국 여론은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요, 코리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그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인지 아시아에 사는 동물 이름인지 모릅니다. 코리아가 뭔지도 몰라요. 장난감 이름인지 그게 동물 이름인지. 이도 모르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가 150만 명이나 이 땅에 옵니다. 무려 5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이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공약이 간단합니다. 한국전쟁 내가 확실히 끝낸다.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사람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히틀러를 끝내버렸어요.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세계 대전도 끝장을 냈는데 그 조그만 코리아에서 벌어지는 6.25 사변, 이건 내가 가볍게 끝낸다. 내가 히틀러도 끝장을 낸 사람인데, 독일 제국도 끝장을 냈는데 요 조그만 전쟁 같은 거 하나는 간단하게 해치운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휴전을 추진해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 휴전하자. 그리고 한국은 한국이 지켜라. 우리 미국은 떠난다. 자, 아이젠하워가 휴전을 강행하는데 이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휴전을 하면은 포로들을 쌍방이 교환해야 돼요. 우리가 잡고 있는 공산군 포로를 북한에 돌려줘야 됩니다. 전쟁을 쉬기로 했으니까, 휴전했으니까. 북한이 잡고 있는 유엔군 병사도 돌려줘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공산군이었는데 포로가 됐다가 반공주의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공포로라고 그러죠. 무려 27,000명이 넘습니다. 이 반공포로 가운데서는요, 12살, 13살 된 어린 소년도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김일성이가 너 전쟁 안 나가면 네 가족을 다 죽인다 협박을 해갖고 어린 소년들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됩니다.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오히려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깨달아요. 그러다가 유엔군 내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미군이 제국주의자고 우리 민족을 착취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미군이 주는 음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미국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기독교도 가르쳐주고 너무 친절해요. 국군들도 우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포로들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이 반공 포로들이 원래 공산군이었지만 전쟁하다가 오히려 공산당 악마라는 걸 깨닫고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무조건 휴전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동분자가 됐으니까 27,000명은 100% 학살당해요. 27,000명의 우리 동족이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첫 번째 이승만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휴전이다. 그리고 미국은 떠납니다. 미국이 다시 전쟁이 났을 때 도와주러 오려면 도와주러 올 리가 만무하죠. 코리아를 위해서 더 이상 안 죽겠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중국, 소련 합세해갖고 쳐내려오면 한국은 공산화돼요.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도와준다 그래도 미국이 도와주러 오려면 한 달 걸립니다. 배 타고 와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유국가 미국은 병력을 파견하는데 한 달 걸려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공산국가 중국과 소련은 압록강, 두만강 건너면 3일이면 휴전선까지 쳐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도와준다 그래도 미국이 도와주러 오기 전에 중국, 소련, 북한 세 나라가 합세해서 쳐내려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적이면서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은 너무나 가까워요. 우리의 우방이면서 강대국인 미국은 너무나 멀어요. 강대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면 좋은데 전쟁으로 폐허가 돼갖고 전 세계 꼴찌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휴전이다 그러고 떠나면 어제 봤잖아요. 베트남 공산화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27,000명의 학살당하는 동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미군한테 총뿌리를 들이대요.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싸워요. 위대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죠. 이승만이 헌병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동포들 구출해라.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곳곳 이 공산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공산군은 미군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이 첨단 무기로 공산 포로들 탈출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어요. 이승만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우리 국군이 우리 헌병대가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단 미군은 죽이지는 말고 미군을 무력화시켜서 그 포로들을 구출해내라. 말하자면 미국과 전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미군은 첨단 무기 기관총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 때 군인 3명당 소총 한 자루였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 무기도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미군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이승만 박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 단 목숨을 걸고 우리 동포를 구출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래서 독재자입니다.
자살하라. 목숨 걸고 우리 동족을 살려내라. 이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국군이 야, 대통령이 저렇게 무섭게 자살이나 하라 그러고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인가? 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어요. 6.25 기록을 읽어보면요. 제가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6.25 전쟁 강의를 곧 할 텐데 올해는 제가 이승만 강의하기로 1월 1일 날 기도했고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제가 6.25를 강의할 건데요. 6.25가 위대한 전쟁인 이유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국군이 그 말을 듣고 사기충천합니다. 야, 우리 대통령 멋있다. 우리를 도와준 미국이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지만 우리 동족 2만 7천 명이 학살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 멱살이라도 잡고 미국을 향해 주먹이라도 휘둘러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 국군들이 오히려 용기 백배해갖고 그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미군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이지는 않되 무력화시켜서 미군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이에 이 공산군 포로 2만 7천 명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막 포로 수용소마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에 미군이 딱 총 들고 포로 수용소 지키는데 한국군이 지나가요. 굿모닝 그랬더니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가까이 웃으면서 다가가요. 제가 악수하려고 그러나 보다. 미군이 악수하려고 총을 잡고 있는 손을 살짝 놓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미국 코앞에까지 가서 손을 내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고춧가루를, 미국 사람들 코가 크잖아요. 코하고 눈에다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렸어요. 그럼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고춧가루로 세계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킨 위대한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아니, 미군에 대항해서 미군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위대한 강단 있는 배짱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정말 알아서 고춧가루를 준비한 지혜로운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래갖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무려 2만 7천 명이나 되는 동족을 해방시킵니다. 이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죠.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 석방 사건이 일어나니까 석방된 포로들 이승만 박사가 또 탁 가갖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탁 등을 두들기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전 세계 언론이 다 취재했겠죠, 그거를. 이 동족을 내가 살린다. 이승만이 그때부터, 그전에서도 그랬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승만을 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승만을 격찬합니다. 야, 저 약소국 지도자가 말이죠. 그 강대국 소련, 중국 다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 도와준 미국한테도 주먹을 휘둘러갖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구나. 이때부터 이승만이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승만을 반대한 사람은 극심한 비난을 퍼부었겠죠. 저 배신자 이승만. 미군이 150만이나 군대를 보냈는데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도록 한국을 지켜줬는데 그 은인들을 향해서 고춧가루나 뿌린 저 못된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 엄청나게 존경하고 싫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싫어하는 게 때로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극단적인 행동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젠하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히틀러도 해치웠는데 이승만한테 당하다니 화가 나왔고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당일에 아이젠하워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련하고 중국만 적인 줄 알았는데 이승만도 우리의 적이었다.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화나 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출마할 때 한국전쟁 끝난다 그랬습니다. 휴전협정으로 끝낼라 그랬는데 이승만이 포로를 다 석방시켜버리는 바람에 휴전협정이 무기한 연기가 돼요. 그러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나온 공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볼 때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이 강한 나라, 큰 나라 대통령이 저 조그만 나라 코리아를 도와주러 갔다가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거기서 또 그 나라 대통령한테 당해가지고 고춧가루나 맞고 앉아있고, 너 대통령 뭐 하는 거냐?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실제로 위태로워져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승만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방공포를 딱 석방한 다음에 유유히 미국의 주요 단체 언론사에게 자기 연설한 원고를 다 원고를 보내고 연설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맘대로 포를 석방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나 보자. 그리고 이승만의 연설과 이승만의 원고를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승만이 항상 미국한테 했던 얘기예요.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언제부터 잘 살았냐?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세운 이민자의 나라가 미국 아니냐? 근데 그 이민자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강대국이 됐다. 지금 코리아는 5,000년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도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처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미국이, 아니 이 코리아 지금 5,000년 가난했던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코리아 조금 도와주다가 힘들다고 손 털고 가는 게 그게 과연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연설하고 글을 쓰니까 미국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그리고 미국 주의회 중요한 언론 지도자들 가운데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승만의 불굴의 정신, 그 기독교 정신,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념을 지금 코리아의 대통령이 계승하고 있으면 미국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승만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져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볼 때 지금 코리아에서 손 털고 나갔다가는 본인이 위태로워집니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6월 18일 날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6월 19일 날 우리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부랴부랴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외교관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로버트슨이 이승만을 상대하러 오기 전에, 이승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굴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한테 코칭을 다 받아요. 교수들이 자료를 줍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 써갖고 공부를 하고 미국 최고의 외교관 로버트슨이 한국에 딱 와요. 오자마자 이승만을 만나갖고 그 각본대로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처음에 이승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를 죽여놔야 된다. 안 그러면 말빨에 밀린다. 그래서 기를 죽이려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5만 명이나 죽고 3천만 한국 국민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구호물자를 다 대주고 미국이 이렇게 코리아를 도와줬는데 우리 미군 병사한테 고춧가루나 뿌리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맘대로 포로 석방하고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로버트슨이 자기가 딱 준비한 대로 이승만한테 막 따져요. 이승만이 그 말을 다 들어. 한 30분 막 욕을 하는데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끄러미 창밖을 봐요. 마침 그때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경무대에서 까치 한 쌍이 싹 날아가요. 나무에 앉아있다가 까치가 싹 날아갑니다. 까치를 딱 보고 로버트 얘기해요. 저게 까치라고 한국 새입니다. 코리안 버드 까치인데 저 까치를 한번 보세요. 야, 까치가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까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족, 공산당 때문에 강제로 군대에 끌려왔던 우리 결의 2만 7천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북한 가면 다 죽게 되는데, 아니 새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응답을 주셔서 그래 내가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치 얘기하면서. 그래서 로버트슨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시간이 오바되니까 박수를 치시면 안 돼요. 로버트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자네는 며칠 동안 기도했나?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한국 오기 전에 이승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원고가 다 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나? 이건 없어요. 로버트슨이 당황해가지고 글쎄 뭐 요새 제가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할 때 이승만이 갑자기 책상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리아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기도도 안 하고 오다니. 이러면서 그때부터 미국 역사를 3시간 강의를 했어요. 너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기도해서 세워진 나라고 기도해서 복받은 나라인데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여기 와갖고 외교를 한다고. 이번 주에 큐티 며칠 했나?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큐티는 하고 와야지. 오늘 집에 가갖고 숙소에 가갖고 잠자지 마.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하면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 이러고 보냅니다. 이걸 18일 동안 해요. 18일 동안 로버트슨이 이승만한테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되죠. 거기 앞에 화면에 나왔던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화면 다시 한번 글자 띄워주세요. 예, 앞에 조금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하면 전시장에는 제일 좋은 차를 갖다 놓죠. 아주 전시장이니까 보기 좋게 꾸미겠죠. 뭐냐면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 한국을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이게 미국이 약속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의 협박을 받으면서 로버트슨이 결국 이승만이 해준 대로 다 해준다. 첫 번째 약속한 게 이거예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게 한다.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지원, 기술 지원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느냐?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말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쇼 윈도우로 만들어서 이 전시장 그럴듯해 보여야 되니까 한국이 잘 살도록 온갖 물자를 다 지원해 줍니다. 구호 물자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 미국한테 세계 첨단 기술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미국이 도와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 국민도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다 배워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은 훔쳐요. 배우고 훔치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게 돼요. 여러분 제 책에 뭐 이 얘기를 자세히 썼으니까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한 70년과 그 이후 70년이 다릅니다. 60년이죠. 70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전 60년을 보면요. 굵직굵직한 전쟁이 계속 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 한번 터지면요. 최하 10만 명이 죽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는 뭐 1000만 명 이상이 죽으니까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60년 동안 10만 명, 100만 명 죽는 전쟁이 6건, 7건이 터집니다. 이 한반도 주변이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였어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맺고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다음에는 이 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천안함 사건? 30명 죽은 거.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10만 명 죽었던 거대한 전쟁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한 거죠. 그건 공격이지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10만 명, 100만 명씩 죽어나가는 전쟁이 보통 10년에 한 번씩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다음에는 전쟁이란 게 없어요. 5,000년 우리 역사에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건 처음입니다. 이게 5,000년 동안 1000번 침략을 받았으니까 보통 5년에 한 번씩 작은 전쟁이 터져서 최하 500명 정도가 죽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큰 전쟁이 터져갖고 최하 1000명 정도가 죽어요. 최하가 1000명입니다. 50만 명, 60만 명 죽었던 전쟁이 수다했어요. 그런데 60년 동안 100명 이상 죽은 전쟁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 이승만이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켜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을 딱 지켜주니까 일본도 못 쳐들어와요. 그죠? 한미동맹 관계 때문에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전쟁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못 쳐들어오고 중국도 못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못 쳐들어오고 북한도 못 쳐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열심히 경제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좀 어둡게 해주시고요. 한미 동맹까지 맺고 나니까 이승만이 세계 스타가 됩니다. 야, 저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 대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미 동맹은 인류 역사상 약소국에게 가장 유리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미를 외치고 주한미국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질문인데, 첫째로 이승만만큼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했던 약소국 지도자가 있느냐? 둘째로 한미동맹만큼 약소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외교 선례가 있느냐? 셋째로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휴전선을 지켜줬거든요. 말하자면 미군이 보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북한에서 총을 딱 쏘면 미군한테 날아가니까 그거는 김일성의 자살 행위가 됩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좌파 종북 세력들이 맨날 저 미군 철수가 첫 번째 공약 아닙니까? 세 번째 제가 질문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보초를 서고 인질이 되어준 사례가 주한미군 말고 또 있느냐? 세 가지 질문 던지면 아무리 무슨 소리 하는 사람도 아무도 대답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화제가 돼갖고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상원 하원이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날은 합동의회로 모입니다. 상원 하원이 다 모여요. 야, 저 이승만 대단한 사람인데 미국 상대로 얻어낼 거 다 얻어낸 이승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아닌 워싱턴에 와 있던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이 연설 들으려고 다 몰려옵니다. 또 미국 육군, 해군, 공군, 수뇌부, 장군들도 이승만 연설 한번 들어보려고 군인들도 다 몰려와요. 또 미국 재판소,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미국 사법부 지도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국회에 좌석이 부족해져요. 이승만 연설 듣겠다고 다 옵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에서 외국 국가원수가 왔을 때 출입 허가증을 나눠줘요.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허가증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밖에서 막 사람들이 화를 내요. 내가 미국의 장군이야, 장군. 내가 별이 3개인데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막 소리를 지르면 수위가, 허가증이 없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내보내요.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미국 주요 지도자, 세계 주요 지도자가 다 모입니다. 이만큼 이승만이 국제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40분을 연설하는데 무려 33번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박수를 쳐요. 나중에 이승만이 짜증을 내요. 좀 말 좀 하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40번 기립박수를 40분 연설했는데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이 딱 올라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자유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군대를 보내주셨고 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셜 땡스, 말해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땡스 to 누굴까요? 누굴까요? 메가더일 것 같죠? 스페셜 땡스 to all American mothers,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니, 박수 치지 마세요. 저도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오버돼서. 이러니 미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냥 전국에서 그냥 어머니들이 막 눈물을 흘리겠죠.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님 믿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함께 죽은 한국과 미국의 청년들이 지금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죠. 눈물 흘리면서 다 일어나서 첫 번째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승만을 참 존경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를 해요. 한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국회에서 한 연설의 첫 마디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예수님 품 안에 같이 안겨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요. 그럼 뭐 그때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지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욕이죠.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하나님 축복 주신 것 같고 코리아를 도와줘야지. 공산당 무섭다고 휴전이나 맺어놓고. 왜? 이승만은 이 휴전으로 국토가 분단되면 이 분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거든요. 조국이 분단된 게 너무나 가슴 아파갖고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미국을 욕했어요. 이승만 신기한 사람이죠. 미국 사람들도 신기해요. 욕을 받으면서 기립박수를 쳐요. 성경적인 얘기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빨리 지금 휴전선 걷어치우고 북한 쳐들어가서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데 일어나서 또 박수를 쳐요, 미국 사람들이. 자, 오늘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잘못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와이로 쫓겨나시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뭐 잘못하신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승만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91세인데 그분이 해방된 조국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늘 들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자주 하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도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의식을 잃으시고 91세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1899년 1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1965년 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나서 참 쓸쓸하게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승만의 기도 속에는 늘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업적이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지금 뭐 나라를 세울 것도 아니고 외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최후의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지켰어요. 그렇게 우리 건국 세력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기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까지 나중에 일어서지 못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순간까지 한국에서 사람이 오면 이 노인네가 막 안달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재촉을 하신 게 있다 그럽니다. 누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 이승만이가 한바탕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갖고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 통일되는 거야? 서울에 지금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라도 얘 젊은 사람들이 지금 통일하려고요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말 들으면 또 어린애처럼 순진해지셔갖고 또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근데도 뭐 몇 달이 지났는데 통일된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아니 대체 지금 서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통일을 위해서 누가 애쓴 사람 없어? 또 누가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그래? 그게 마지막에는 어린애처럼 막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 또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참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말 한바탕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가 막 미국 상대로 깡패짓을 해가면서 대한민국 먹여 살렸고 지켜냈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 한바탕 해야 됩니다. 누가 통일을 위해서 한바탕 하는 사람 없냐고. 저기 미국 가갖고 미국 국회에서 막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해가면서 지금 당장 통일 안 되면 분단된 우리 조국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른다. 그렇게 참 안절부절하셨습니다. 그 이승만이 애타했던 것처럼 지금 60년째 분단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심판받은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은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통일, 성서왕국, 자유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